종합적으로 선생님 서거 50주년을 맞아서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자, 격려의 박수로 강연을 청해드립니다. 네, 지금 조사 과정에서도 저는 어려움을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적지 않게 해서 저는 시작할 때 이제 이만한 계시고 제가 한 때쯤에는 한 10분 정도 계시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 처음에 제가 PPT 만들 때는 한 30장 정도 만들어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한 78장까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래서 장준환 선생님 서거 50주기를 맞이해서 사실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2003년도 7월에 조사관으로 처음 장준환 선생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겠죠. 근데 기록을 통해서 장 선생님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알게 됐는데, 혹시 여기서 93년도 이전에 이후에 장 선생님을 알게 된 분들도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연배가 좀 어느 정도 계셔서 저보다 더 빨리 아셨을 것 같은데, 제가 장준환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93년의 일입니다. 그때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절차정비 주의가 확대되고, 그렇게 하면서 과거에 죽어간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방송이 입을 열기 시작했고,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첫 번째로 다뤄진 인물이 장준환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24살의 청년이었습니다. 93년도에.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운동하다가 제적되고 감옥 갔다 나와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민주정부 정부 수립도 실패하고 YS가 대통령이 돼서 왕연자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느 길이 오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한 번도 학교에서 얘기해주지 않았던 장준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광복군으로, 그리고 사상계라고 하는 언론인 대표로, 그리고 이후에는 제7대 야당 국회의원과, 그리고 제야 민주인사로 유신독재에 맞서서 자신의 모든 걸 던져 싸운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는 걸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갖고, 아니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고, 그런 분이 억울하게 처참하게 참담하게 75년 8월 17일 포천 약사동에서 의문사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처음 알고, 저는 청년의 가슴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문성근 진행자가 한 말씀, 이건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아주 큰 의혹의 아주 작은 부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과 거짓이 있는데, 정부에 누군가 책임 있는 곳에서 그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고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운명이라고 하는 게 특이했어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제가 바로 이 사건의 담당 국가조사위원회의 조사관이 될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저한테 2003년도에 장준환 선생 사건을 담당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했더니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위원회 상임위
2002년 지금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간 김희수 변호사라는 분이 왜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냐. 뭐 큰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그분이 물어봤는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큰 사건을 할 수가 없겠다고. 그래가지고 장 선생님과 그 유족분들한테 실망을 드리면 어떻게 하냐. 못하겠다 그랬더니 본인이 그 평양감사도 지시동 못하는 건데 안 하겠다니 할 수 없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 말에 제가 넘어갔어요. 현대사에 다 얽혀있는 이런 큰 사건을 일생을 살며 언제 해볼 기회가 있겠냐. 여기에는 김대중 대통령도 있고 법정 스님도 있고 백규환 선생님도 관련돼 있고 김영삼 뭐 다 들어가 있고 김동길도 거기 들어가 있다. 이런 사람들을 한번 일생을 살면서 만난 사실을 확인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그 학생하고 내내 짝꿍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굉장히 바랬는데 막상 진짜 짝꿍이 되니까 그게 너무 겁이 나갖고 못 앉았어요. 그리고 반나절을 내가 울고 수업을 못하게 그냥 울고 계속 징징 짜고 있어서 결국 담임 선생님이 다른 짝꿍으로 바꿔줬는데 내가 또 두 번째 바보짓을 하겠구나 오늘. 하겠습니다. 다만 한 걸음이라도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때 2003년도에 이 사건하고 22년 동안 왜 장준하 선생 사건을 계속 붙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때 그 책임감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장 선생님과 관련한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읽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내던 중에 2012년 8월 1일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죠?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의 두개골에서 6cm 뻥 뚫린 구멍이 발견됐죠. 8월 1일 날 이날 사실은 파주에 있었던 장 선생님의 묘지, 안장된 묘지. 그 묘지는 아시겠지만 장 선생님이 돌아가셨던 75년도에 사실은 유족분들은 묘지를 구입할 장례 비용도 없었어요. 너무 청렴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남겨놓고 가신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그 장례식에 왔던 그 이 조문객들이요, 본인들의 돈으로 소주와 안주를 사갖고 와서 드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장례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그 명동성당에서 8월 21일 날 할 때는 중앙정보부의 중요 상황 보고서 문서에 의하면 약 1,500명이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조문을 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연락이 왔느냐? 김수환 추기경님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김희숙 여사 부인께 장례 비용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장례를 치워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파주 법원리에 있는 묘지, 이 천주교 묘지로 안장이 됐는데, 이 묘지의 뒤축이 큰 비로 무너지면서 그 석축을 다시 쌓으려고 확인해보니까 우리가 2천만 원이나 들고, 그런 상태에서 장 선생님이 광복군이시기 때문에 대전묘지로 이 현충원으로 이장을 하려고 유가족들이 고민하던 중에 당시 파주 이인재 시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파주에 계속 한번 오셨는데 그냥 가는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땅에 장준하 공원을 모시겠다. 그걸 조성할 테니 그냥 여기 계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글로 이장하기 위해 참여를 하던 중에 바로 장 선생님의 두개골에서 이와 같은 외부 가격흔이 뚜렷한 두개골이 발견된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장 선생님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자들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MBC, KBS 여기저기 기자들이 전화가 와서 당시 2003년, 4년도에 조사했던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
근데 당시 제가 서울시 교육청 감사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당시 대선 앞두고 정적 중립이 논란이 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제가 이걸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국가기록원에 2만 쪽 분량의 조사 기록을 다 보내놨으니 그것을 살펴봐 달라. 그걸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 담겨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MBC의 이모 기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느냐? 국가기록원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기록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싶어갖고 전화를 해봤어요. 그 기록 볼 수 없냐 그랬더니 그 기자가 그 국가기록원에 들은 이야기하면 2074년 여러분들 그때까지 살아계실 분 몇 분 계실까요? 저도 104살 됐는데 불가능하겠죠. 2004년도에 제가 국가기록원으로 보낸 이 기록이 70년 비공개 결정이 났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진짜 확인해 보니까 비공개 결정이 났다. 그럼 이 기록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장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당사자 어떻게 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기록을 작성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제가 이걸 작성했는데 저는 볼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저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아, 그 선생님 때문에 지금 우리 일주일째 퇴근도 못하고 지금 여기서 난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사표를 쓰기 위해서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사표를 내고 그리고 쓴 책이 바로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이라고 하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 9월에 장 선생님 40주기, 지금 50주기잖아요. 40주기에는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선생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도청과 위에 사찰을 중앙정보가 했고 그것을 집에 전화까지 다 도청해서 장 선생님과 김유승 여사님 그리고 우리 장호건 당시 장남 이분들이 전화해서 집에 통화하면 안방에 있는 전화 다 도청을 했고요. 미행했고 따라다녔고 그걸 다 일일이 기록한. 그래서 장 선생님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했는지를 서문을 목적으로 다 기록해놓은 문서 대략 2,000쪽 분량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라고 하는 책을 오마이뉴스에서 운영하는 오마이북에서 내기도 했고 그리고 2018년도 장 선생님 탄생 100주년 때는 장 선생님 2012년에 냈던 책을 다시 개정해갖고 이와 같은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장 선생님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의문사 50년이 됐죠. 장 선생님 사인 어떻게 의문사가 되었나? 75년 8월 18일 날 사고를 알리는 동아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한산길에 작은 소바로 갔구만. 이 내용이 바로 장 선생님이 추락하게 된 사고 이야기죠. 그런데 장 선생님이 가족이 면목동으로 옮긴 다음에 가족들이 당시 박정희 독재정권 하에서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겠냐. 구검을 해봐야 진상을 누가 밝혀주겠느냐. 그러니 더 욕되게 할 이유가 없다. 대신 언젠가는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이걸 사진으로 찍자. 그래서 이걸 가족분들이 상가에서 드라이 아이스로 장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다가 사진을 찍고 이것을 일본으로 필름을 일반출해서 거기서 현상을 해갖고 갖고 계셨던 건데 이 사진 이게 없어졌었어요. 실종됐었어요. 2003년도에 제가 장 선생님 집에 김유승 여사님 계실 때 찾아가서 집을 좀 압수수색, 가택수색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있는 걸 다 잊었더니 그 박스 깊고 깊은데 바닥에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찾아내서 현상을 해서 국가수로 가서 그 필름을 손질을 갖고 복원시킨 결과 지금 보신 것처럼 장 선생님 머리 이게 지금 더 깔끔하게 보시면 장 선생님의 얼굴은
예. 그냥 제 얼굴하고 똑같아요. 어느 한에 상처도 없고, 박 선생님 상처 역시 어떤 상처도 없습니다. 그냥 이 귀에 지금 피가 좀 나와 있는 요거, 이게 바로 직접 6cm, 거기에서 나온 피입니다. 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거 외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죠. 이것이 바로 2013년에 이정빈 법의학자가 내놓은 핵심적인 두개골 감정 결과예요. 다른 신체 부위 흔적 없이 사망 원인은 두개골 외부 가격입니다. 예. 이게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면허증 없이 어떤 직업을 가져라 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직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법의학자예요. 법의학자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기, 2기 조사관을 했고요.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23년까지는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라고 군대 가서 목숨을 잃었으나 국가로부터 예우받지 못한 군인의 죽음 1860건을 유가족으로부터 진정을 받아서 조사 총괄과장 1년 하고 그리고 2급 공무원에 달하는 고위공무원 사무국장직으로 4년을 공직하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그만두고 나온 건데요. 그거 하면서 제가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법의학자들한테 해놓으면 법의학자들의 이야기는 정말 책임감이 없고 그냥 경찰이 사치심 가지고 갖고 감정해달라고 하면 법의학자의 첫마디 뭡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관행이죠. 자, 여기서 보면 2013년 대한법의학회는 장준하 선생의 두개골 골절은 추락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발표했다. 추락에 의해서 사망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법의학회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조선일보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실제로 감정여론의 전문을 모시겠습니다. 예. 결국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결국은 두개골 골절은 추락에 의한 손상을 보는 게 합리적인데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썼습니까? 가격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도 적극 배제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결국 뭐냐? 모르겠다요. 모르겠는데 여하간 이거가 합리적이다? 근데 이럴 수도 있다. 이런 무책임한. 그런데 진짜 뭐냐? 신경외과 전문의 판단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하는 얘기. 목이 부러져야 해요. 사실은 목뼈가 부러지거나 어깨뼈가 부러져서 완충하거나. 이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충격해서 떨어지면요. 반드시 이 어깨부터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쪽 엉치뼈하고 머리가 다치려고 하면, 여기가 다치려고 하면 어깨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깨가 붙어서 어깨가 부러져야 되고 목뼈는 그 충격에 의해서 당연히 부러져야 되는데 그런 거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골반하고 머리만 딱 두 군데만 골조른다는 건 아주 비상식적이죠. 이게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견이고요. 정의와 전 국회의장, 이거는 민주당도 아니죠. 이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네? 장준하 선생님 두개골 타살 입증 뭐라고 썼습니까? 이분이 트위터에다가 당시 이 사건 때 쓴 내용입니다. 선생의 두개골이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내게 외치고 있는 듯하다. 타살이라고. 예. 이게 우리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나중에 저쪽 당의 국회의장까지 된 신경외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이라고 해서 그 공적으로 국회의원이 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쓴 겁니다. 이 주장을 처리한 적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장준하 선생님 타살되었다. 그 증거는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장 선생 추락 목격했다는 김영환. 바로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죠. 자, 목격자 자처한 김영환 씨의 얼굴입니다. 이 사람인데 이분은 누구냐? 최근 얼마 전에 장고하신 박기서 선생입니다. 네, 백범 김구를 시해한 안동이를 정의봉으로 응징해서 숨지게 한 이분하고 저하고 98년도에 처음 천주교 인권위에 있을 때 만났고 그
후에 계속 조우하고 만났는데, 2015년도인가요? 그날 갑자기 도대체 김영환 지금 어디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내가, 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한 번은 영웅이지만 자꾸 하면 또 살인만 하고, 안 된다고. 내가 끝까지 안 하려는데, 어느 날,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찾아갔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귀싸대기를 때린 거예요. 이준이 터지게. 그래서 야, 임마, 너 어디서, 네 장준환 선생 어떻게 이겼어? 이래 짜고 치는 고수력이 시작이야. 뭐 어쩌고 하니까, 네가 죽였다고 하는데, 누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고상만 씨가 그랬다고. 그 59초짜리 영상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직업이 없던 김용환 갑자기 나타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했고요. 1935년 9월에 태어났고요. 이분 돌아가셨어요. 2017년 9월에. 제가 이것도 기사로 썼습니다. 먼저 알게 돼서. 대학 졸업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에 67년도에 목주 국회의원에 장 선생님이 출마하자 선거사무실 자원봉사했죠. 그러다가 장 선생님 낙선한 72년도에 사라집니다. 이 사라졌던 이분이 75년 8월 16일날 나타나 산행에 동반을 한 거죠. 참 특이한 거죠. 75년 사고 직후의 흔적은 이렇게 직업이 없던 분이 75년도에 강진에 있는 도중학교 강사로, 정신교사가 아닙니다. 강사로 첫 취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직업이 없었어요. 41살까지. 왜 그랬느냐? 연자제 적용돼 있었습니다. 삼촌이 자진 입국 의용군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자제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본인은 뭐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자, 뒤에 이제 쭉 나옵니다. 장 선생님 서거 후인 76년에, 그러니까 75년에 돌아졌고 76년에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충남의 사립고등학교 윤리교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오비라인가요? 예. 그리고 자꾸 그 조선일보의 조갑재, 그 사람 제가 조갑재에게 죽는다라고 내가 공개적으로 글도 쓰고 뭐 했는데 답변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자꾸 이 착한 김용환 씨가 교감 출신인데 이런 교육자를 갖다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괴롭힌다고 자꾸 얘기하고 예, 하루짜리 명예교감이었습니다. 진짜 교감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한테 자꾸 무슨 교감 얘기하는데 평생사로 계시다가 하루 퇴직하기 전에 하루짜리 명예교감으로 있었어요. 이 학교 졸업한 졸업생한테 대상으로 물어봐도 김용환 씨 어떻게 했냐? 내가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특이하게 교육을 시켰답니다. 제가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학생들이 떠들든 말든 하고 땡치면 그냥 나가. 굉장히 재미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하간 제가 이거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선생 추모제에 참석한 사실은 이 사람은 없습니다. 자, 김용환이 말하는 사건의 추락 현장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계시죠 여기에? 자, 이게 바로 포천 약사봉입니다. 약사봉 계곡의 지역과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7m에 달합니다. 14.7m고요. 그리고 이게 김용환 씨가 이야기하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 못 갑니다. 그러면서 막 실갱이를 하다가 자기가 앞장서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장 선생님이 요쯤에 서 있는 소나무를 잡았는데 이게 휘면서 바닥으로 추락해서 돌구덩이가 있고 여기에서 떨어졌다. 요 위치죠. 자, 실제로 전체를 한번 보여주면 이런 모양의 지역입니다. 약사봉은. 나중에 우리 여기서도 약사봉을 다 같이 한번 간다고 하던데 직접 가서 보시면 더 정확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장 선생님의 추모석을 박아놓은 그거고요. 바로 이쯤에 있는 소나무 가지를 잡다가 여기서 추락해서 떨어졌다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내려왔다가 요쯤에서. 자, 여기가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회사에 소속돼 갖고 안전벨트를 매고 충돌 10km, 50km, 100km에 충돌하면 어떻게 부담합니다. 이분한테 가갖고 저희가 부탁을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정말 가격으로 이거를 실험해 주셨어요. 이 조사를 하는데 돼지 4마리가 죽였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돼지한테. 신사전 7m에서 그냥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되나? 열어보니까 간, 비장, 폐 다 파열. 그런 상태에서 이 계곡에 가갖고 각도를 다 재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12가지 자세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프로. 이게 바로 지금 추락하는 너미의 모습입니다. 앉아서 떨어지는 거, 서서 떨어지는 거, 뒤로 떨어지는 거, 옆으로 떨어지는 거, 뛰어서 떨어지는 거. 이런 식의 12가지 자세로 떨어질 경우에 어떤 충격을 받느냐 확인해본 결과 머리는 최소 12번, 12차례 모두 얼굴이 골절되거나 상처를 입거나 여기서 12번 충격하는 12번 모두 상처가 나는데 최소한 3번 이상 충돌한다요. 가슴은 11차례 찰과범, 10차례 골절, 팔다리 9차례 골절. 그런데 강 선생님은 모습 어떻습니까? 이게 강 선생님 어떤 상처도 없어요. 머리에. 다만 여기에 그 상처 외에는 생책이 하나 없어요. 이건 얼마나 얘기죠? 장 선생님 추락을 부정하는 추가 증거가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이야기인데 장 선생님은 김용환이는 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는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데 유일하게 이 사람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장 선생님과 만나서 군인 2명과 같이 있는 장 선생님을 처음 만났다. 그리고 군인은 일행이 아니까 떨어져 나갔고 자기하고 둘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 조금 밑에 내려와서 샌드위치를 같이 먹었다. 같이 올라간 동안에 그럼 어떤 얘기했냐? 아무 말도 안 했다. 말이 됩니까? 1시간 반 동안 진짜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얘기하니까 제가 21번 만났어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캄보디아 정세도 좀 얘기하고 뭐 했대. 아니 몇 년 만에 만난 사람한테 캄보디아 정세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살았냐? 뭐 하고 있었냐? 뭐 먹고 살았냐? 뭐 이런 가림사 얘기를 하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일관된 얘기가 뭐냐면 군인을 만난 후에 산 정상에 샌드위치 먹을 때까지는 배낭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메고 올라간다. 그리고 배낭에 샌드위치 다 먹고 이제 식사하는 곳에 있는 일행들한테 가자라고 하면서 할 때는 다 먹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가방을 장 선생님이 맸다는 거예요. 그 배낭을. 그러고 나서 그 상태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장 선생님의 배낭 안에 커피를 담아온 보온병이 있어요. 일명 마오병이라고 했죠. 이번에 알아보니까 마오병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마법의 병이라고 하는 뜻이 일본말이더라고요. 뜨거운 물이 식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 마오병이 어떻게 됐는지 알죠? 93년도에 제가 아들을 태어났는데 93년도에 그 아들 산부인과에서 여기 불교 타주려고 한다가 밤새 잠을 못 자고 해서 뒤뚱뒤뚱 하다가 마오병을 제가 입하고 푹 집었어요. 마오병 안에 있던 유리가 와장창 깨졌는데 바로 이거죠. 이 안에가 유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약한 이중유리더라고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유리라서 이게 복원이 되는 이 구조인데 장 선생님 이 마오병 지금 장국원 회장님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김혜순 여사님하고 다 하겠는데 이거하고 안경하고는 집에 되어 있다. 빼시지 않은 상태로 배낭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추락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목격자를 자처하고 있는 김용환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사실은 세세하게 얘기하면 2시간 반짜리 강의가
사건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확인된 크게 5가지 거짓말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용환의 첫 번째 거짓말은 유족이 처음 이 장 선생님, 이 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에 의혹을 갖게 된 시작은 사고일 날 3시경 집으로 사고를 알리고 대전사가 온 거죠. 김용환은 이 전화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남자의 정체는 누구냐? 중앙정보로부터 저희는 2,000쪽 분량의 문서를 받았고요. 그 문서를 확인하던 중 75년 8월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서 거의 유일하게 한 장의 보고서가 있었는데 판단 기획국이 승사한 중요상황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장준하 일반중 추락 사망인데 바로 여기서 장 선생님이 음반중 이렇게 했는데 여기 써있는 동일행인 김용환 동대문구 이문동 거주로부터 연락을 받은 장준하 부인 및 가족 등이 8시 반경 현장에 도착하고 했습니다. 이 동일행 중에 김용환이라는 이름은 바로 목격자 김용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용환 씨는 당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김용환 씨의 남동생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목격자 김용환이고 바로 연락을 한 사람, 집으로 전화가 온 건 한 통의 전화였고 바로 이 연락을 받은 바로 그 괴남자 장준하 선생님의 집에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도 아직 모르고 있던 그 시각에 누군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는 남자가 전화를 했죠. 제가 오늘 드린 책에 바로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결론적으로 이 대전화는 김용환인데 김용환이 왜 자신이 이렇게 전화해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처음에 김용환이 자기가 전화했다는 걸 부인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모시고 갔는데 자기가 잘 모시지 못해서 사고가 났고 존경하는 장준하 선생님이 사망을 했다. 그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처음에 유족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전화를 유족이 의심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까지 말을 못하게 된 거다. 근데 이제 와서 밝혀졌으니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고 해프닝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죽기 살기로 자기가 전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더니 조사까지 거부하고 충청도 사람 특유의 느릿느릿한 말로 이야기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조사 중지 거부 선언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니 월간 조선을 찾아가서 거기 조사관 고상관이가 자기를 인권치리하고 손바닥을 부러뜨렸다는 거 온갖 얘기를 해서 발등 토론에서 우리 위원회 새로운 연장법안 논의가 있을 때 조사관이 참고인의 손가락도 부러뜨렸다는 그런 얘기까지 해갖고 제가 덕분했는데 왜 도대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부인했을까? 전 정말 의문이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용환은 어디에서 이 대전을 했을까? 이 전화를 어디서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의 거짓말 두 번째는 장준하 선생님이 사망하고 난 직후에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졌던 김용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날 밤 새벽 0시, 12시부터 1시 사이에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김용환이 주장 행적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졌다고 우리는 보는데 김용환은 나 사라진 적 없다. 나는 오후 4시경에 자기하고 함께 갔던 혼인찬악 회장 김용덕이나 김희로 등이 네가 목격자니까 가서 경찰에 신고하라 해서 나는 포천 이동비서에 가서 신고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앉아있는데 오후 8시쯤에 누구하고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포천경찰서에 이동했고 거기서 별다른 조사 없이 경찰서 긴 장의자 거기에 밤새 앉아있었다. 근데 언제는 또 유치장 부치감에 자기가 추가 거기 갇혀서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닌 범죄자가 아닌 경우에 여기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규정에. 이 사실이 확인되니까 그럼 난 그냥 장의자에 그냥 앉아있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지서장, 이 사람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서장은 그때 경찰서 자체에 온 적이 없대요. 그냥 사건 현장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누구도 난임을 차림에 김용환 씨가 장 선생님이 사망하자 자기가 입고 갔던 잠바를 벗어서 불꽃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장 선생님 얼굴을 덮은 후에 이동지소로 이동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75년도 당시에도 경찰 이 파출소에 이른바 남자 속옷인 난닝구만 입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앉아있고, 이건 그런 경우는 있을 적이 없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거라, 만약에 사실이면 우리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고, 목격자가 있었으면 시황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조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동치서 간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장님 김용환이 다시 사건 현장에 나타났다고 얘기했죠. 어디서 나타났느냐? 바로 추락한 벼랑과 개울가 쪽에 장 선생님의 시신을 옮겨놨는데 그 사이에 올라가는 길이 한 50m 정도의 산길인데요. 거기 한 25m 정도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숲속에서 이 사람이 목격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경찰관이 데리고 와서 만났다. 여기서 바로 김용환 매우 중요한 인물을 만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현장에 밤 12시에 도착한 서울지검의 서도냥 검사입니다. 서도냥 검사를 여기서 만나서 장 선생님이 실족해서 추락해서 떨어져 사망한 걸 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부인해요. 김용환은. 나는 사건 현장을 간 적이 없다.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나는 간 적이 없다. 나는 포천경찰서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 걸까요? 보십시오. 75년 8월 20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75년 8월 20일 기사에 뭐라고 써있느냐. 서울지검 김태현 차장검사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꾸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 김태현 차장검사는 또 서도냥 검사가 김 씨를 사건 현장에서 18일 새벽 1시경에 만났으나 어둡고 하니 다시 의정부지청으로 한 번 더 나와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김태현 당시 서울지검 중앙 이 차장검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기록을 저희가 찾아냅니다. 사건 발생 후 13년이 지나서 88년도에 국회에서 졸반우 민주당 통일민주당 국회의원이 장 선생님 사건에 대해서 최초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합니다. 의혹이 제기되니 경찰이 재조사해라. 그렇게 해서 당시에 포천에 한의원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이 사건 재조사에 나섭니다. 그래서 한의원이 당시 당진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 사람을 식당에서 만나서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때 김용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찰 재조사 기록을 찾은 과정은 작주나 놓지 못한 지시에 제가 상세히 써놨습니다. 사회에서도 비밀 다 못하겠고요. 사건 담당한 의정부청 서도냥 검사의 직원인데 이 사람이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라진 위치를 데리고 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한마와 대립 사이 300m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사람. 하여간 모르며 현장 검증을 하던 누군가 이 사람이 김용환이다라고 데리고 왔다. 이게 서도냥 검사의 증언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김용환 씨는 88년 포천경찰서 조사 때 당일 밤 검사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한 사실이 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88년 경찰 대조사 김용환 진술조서 내용에 한의원 씨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아무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이 사건을 배정받았고 그래서 김용환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쓴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조작을 하고 마음대로 쓰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확인해서 김용환 씨 주장이 찍혀있는데 사실이 아니면 김용환 씨가 어떻게 주장을 찍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용환 씨가 얘기한 거죠. 자, 세 번째 거짓말은 이겁니다. 장 선생님이 사망하고 바로 다음 날 김용환은 장 선생님 상가에 방문해서 사건 경위를
여기를 설명을 합니다. 이때 보니까 대문제 우리 장원권 회장님 등이 사건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드리고요. 문익환 목사님이 독수표 카세트로 이 김용환의 이야기를 1시간 7분 분량인데 녹음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용환이 주장했던 이 사건 경로는 이렇습니다. 11시에 사건 현장에 약사동 입구에 도착을 해서 산행을 하다가 바로 이 물가에서 날이 너무 더우니까 오늘 올라가지 말고 12시쯤 여기서 모여갖고 그냥 밥이나 먹고 가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김용환이 10분 정도 늦게 여기를 올라온 거예요. 일행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희호 씨에게 장 선생님이 어디로 가셨냐라고 물어봐서 장 선생님이 올라갔다고 하는 방향으로 산으로 들어가 보니까 바로 여기서 산 입구에서 이게 93년도 이야기입니다. 김용환이 유전한 장 선생님 이야기 이 75년도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군인을 만나 여기서 이등병 군인 2명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준하 선생님이 같이 있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만나서 등산을 하고 정상에서 조금 내려와 여기서 샌드위치를 먹고 그 다음에 장 선생님이 일행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바로 내려가자고 해서 왔던 길로 자기 가자고 주장했는데 그냥 이 길로 오던 중에 가파로 길로 돼서 결국 여기서 1시 20분경 장 선생님이 추락했고 그래서 일행들한테 가서 얘기해서 다시 돌아오니까 최종적으로 장 선생님이 사망하지만은 2시 10분경 사망을 확인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로 데리고 나와서 바로 여기서 장 선생님을 안치하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김용환의 이런 주장 장 선생님이 추락하면서 소나무 가지를 잡다가 이것 때문에 다음날 동아일보가 산행길에 잡은 소나무가 그만 올라갔다 참전 이런 기사를 낸 거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19일 날은 조선일보가 나무가지 휘청 미끄러져.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또 모든 방송이 이야기하는 장준하 선생님은 소나무 가지를 잡다가 그게 휘면서 미끄러져 추락 사망했다. 이것을 목격자의 증언이 있고 그것을 확인한 검찰의 조사로 확인된 내용이다. 짜자잔!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은 흰 소나무와 추락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환의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다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7년대에 왔죠. 근데 이때 생각이나 또 이후에 처음에는 75년도까지 내내 가지 않고 옆에 있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71년도에 아무리 봐도 더 이상 근무할 수가 없어요. 김용환은 사무실도 없고 뭐도 없어요. 선거 떨어지는 날에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던 인천 당직방 화물선 운임을 받아서 자기는 생활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부친이 운영한 화물선은요 이 사람이 장 선생님한테 처음 찾아오기 전에 이미 처분이 됐습니다. 거기서 생활비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친인척이 확인해줘서 다 확인했던 건데 이런 상태에서 김용환이 가장 깊어진 말은 바로 이 신소나무 이야기인데요. 88년 경찰 개조사 기록 찾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록 사라진 걸로 확인됐었는데 이 기록 찾아냈는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저는 장준하 씨가 추락할 때 소나무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전제가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는 발언을 88년 경찰 재조사 당시에 김용환 씨가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 한의원 경찰관이 김용환에게 사건 당시 장준하 씨가 소나무 가지를 잡다가 실족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으니까 저는 장준하 씨가 실족 추락할 때 소나무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보지 못하였는데 며칠 후 동아일보 신문에서 소나무를 잡고 내려오다 떨어졌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기가 본 게 아니고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알았고 그래서 이렇게
김용환 씨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부 다 거짓말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걸리게 되니까 김용환 씨가 2004년도에 저하고 조사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흰 소나무가 있다는 말 자체를 자기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 이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고 다 조작이라고. 그런데 75년 8월 18일 박 선생님 이 상가에서 김용환이 1시간 7분 동안 사람들한테 진술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기서 보았을 때 나무가 휘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이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용환 씨는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신속 추락사는 김용환이 완벽한 거짓말이다. 네 번째 거짓말, 군인 2명 만났다는 단서입니다. 이 군인 2명을 저희가 조사하면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조사를 사실 못했어요. 못했는데 너무 바빠갖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조사해야 될 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다. 왜 그런지 5번째 설명드릴게요. 75년도 산중독에서 자기가 군인 2명과 같이 있는 장 선생님을 만났대요. 정말 만났냐? 만났던 정말 어디서 만났냐? 김용환이 주장했던 아까의 동료죠. 여기서 만났다고 주장한 거죠. 그런데 8월 18일 상가집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참 올라가니까 군인들이 2명이 거기 서 있었어요. 이때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자, 김용환이가 제가 21번 만났다고 그랬죠. 군인 만난 장소 변천사를 지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75년도 기록과 모든 기록에서 다 확인된 거고 진술을 듣는 겁니다. 75년도에는 삼중톱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88년도 경찰 대조사 기록에서는 500m 상위의 물의 한가운데서 만났다고 주장했어요. 93년도에 민주당 진상규명회에서는 다시 산에서 만났다고 이야기를 바꾸고, 그러다가 2004년도에 제가 포천 지역의 항공 지도를 구해갖고 와서 말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 손가락으로 찍어봐라 했더니 물가를 찍었습니다. 산 물가. 이게 군인의 변천사인데 저는 이 군인을 만난 장소, 이건 거짓말이다. 이 사람이 군인이 진짜 자 보세요. 이게 이 사람의 진술 내용이에요. 군인 발견될 때 군인 모습이 어떤가요? 군인 2명인데 두 사람 다 1인명이었습니다. 계급장이 작대인가 몇 개인가요? 2개였습니다. 예, 이건 저기 국힘의 주진용 의원 수준이에요. 1병, 2병, 1병, 2병, 3병, 4병. 이 사람 군대 갔다 왔어요. 그 사람하고 달리. 그런데 작대기가 몇 개인지를 몰라요. 되는 대로만 얘기한 거죠. 여기서 작대기 중에 1등병 아닌가요? 아닌가? 2등병인데 작대기 하나였는데 생각했어요. 이걸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착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거짓말입니다. 이런 데도 정말 목격자.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 의문사가 무슨 의문사요? 어떤 놈이 의문을 얘기합니까? 그건 데리고 와요. 저요. 이 사람 저 보소 못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쟁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은 더 보소 못했습니다. 한 번도 못했어요. 그 박희석 선생님이 찾아가서 보상관이가 그랬다고 얘기했는데도 고소 못했어요. 왜냐? 전 팩트를 갖고 있으니까. 이 김용환이 그럼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나는 중앙정보부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일까요? 중앙정보부의 특수인물 전환 카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용환 씨는 서울시경이 작성한 김용환의 특수인물 전환 카드를 중정이 조난하고 있었습니다. 중정 관계자 P씨를 상대로 조사했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경찰 정보과 형사가 김용환을 중정 청설 정보 활용 대상자로 추천하여 이를 검토하기 위해 작성한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민당 지구당 간사처럼 비중 없는 김용환의 카드를 작성해서 조난할 이유가 없다. 김용환 씨가 사설 정보 PA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PA라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특수인물 조합카드라고 하는 카드가 있었다는 것을 직접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 사건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왜 조사했냐?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가 제가 처음 공개하고 밝힌 이야기예요. 강 선생님 타살 장소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벼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제조사, 원점에서 제조가 필요한 이유. 신희호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용환에게 장 선생님이 올라간 방향을 알려줬다고 하는 사람인데 75년도 당시에 이걸 알려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3년도 저에게 한 결정적 증언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1년 2개월밖에 안 되는 조사기간 동안에 중앙정보부를 타깃으로 해서 조사를 하느냐고 방향을 갖다가 넓게 펼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간과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김일호 씨입니다. 김일호 씨가 뭐라고 얘기했나? 장 선생은 사체가 발견된 그 산으로 가지 않았다. 가지 않았다. 1년보다 10분 정도 늦게 올라온 김용환 자기한테 장 선생이 어디로 갔냐고 물어봐서 자기가 알려줬는데 그때 김용환한테 자기가 알려준 산의 방향은 시신이 발견된 대남쪽 산이 아닌 건너편 산이었다. 여기가 바로 검안바이고 바로 이 위에가 바로 제가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벼락입니다. 그런데 장 선생님은 여기서 김일호 씨가 있는데 산에 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장 선생님이 이 개울을 넘어 이쪽 산으로 올라갔다. 김일호 씨의 진술 전문. 예. 방향을 얘기해서는 안돼. 당시에 알려준 방향은 산의 반대편이었고 그 후 사고가 발생한 반대편 산으로 산행을 하게 된 이유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저한테 정말 이상하다고. 왜 장 선생님이 사고가 났다고 해서 나는 반대편인 여기서 사고가 나는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은 일로 들고 올라가서 이상하다라고 자기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뒷받침하는 김덕희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있습니다. 뭐냐, 장 선생님이 등산하고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자기가 처음에 많이 했는데 끝까지 가겠다고 하셔서 자기가 사고가 났다는 산의 반대편 쪽, 아까 보여줬던 그쪽으로 가도록 개울에 돌을 놔드렸고 그래서 그 돌을 밟고 그 산으로 가셨다. 이게 김덕희 씨의 추가 진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찰과 이수기의 목격 진술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반대편 쪽 산에 아까 얘기했던 그쪽 산으로 올라가 살펴보던 커다란 바위에 뭔가 이게 이끼가 쭉 미끄러져서 막 벗겨져 있는 흔적을 발견해서 여기서 장 선생님이 사고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사고가 반대편 산에서 났다고 설명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래 이런 진술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당시에 너무 이 조사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서 저희가 이걸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김효 씨가 계속 그 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걸 계속 의문이라고 쏠걸 얘기했는데 저는 김효 씨를 당시에 약간 의심하고 있던 상황이라 저게 조사에 혼란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인가 이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돌아서 장 선생님의 가격훈을 보고 나니까 그리고 그 추락바위는 도저히 추락할 수가 없고 현장에 피 한 방울도 떨어져 있지 않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사고가 범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용환 씨가 사라진 13시간의 이 비밀, 저는 사실은 포괄적으로 이것저것 다 조사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13시간 도착한 시간부터 새벽에 나타난 시간, 바로 여기에 모든 이 사건의 지식이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다. 그래서 단언컨대 김용환이 주장했던 이동기서의 이동이나 포천경찰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게 한겨레 신문에 제가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때 김용환 씨 살아있었어요. 김용환은 거짓말쟁이. 네. 그래도 좀 고소 안 당했습니다. 네. 왜 고소를 못했을까요? 자, 다섯이 범인은 준정이 아니었던 거다. 저희가 준정이라고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준정 요원이 굉장히 많이 왔길래 그렇게 왔는데 준정도 궁금했던 거예요. 지식이 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왔었던 거구나. 그런데 바로 이때 8월 18일 밤 0시에서 1시 사이 김용환이 당시에 교통편도 제대로 없고 못 오는데 어떻게 현장으로 들어왔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때 똑같은 시간에 뜻밖의 남자 한 명이 현장에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현장에 왔다는 이야기 1기 때부터 주요기차게 부인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조사했는데 눈을 보니까 왔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의 운전병을 제가 찾았습니다. 운전병에게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날 운전을 해서 여기를 갔다고 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대구보안부대장이 실토를 합니다. 다시는 거기 갔었다. 네.
현장까지 1시간 정도 걸어서 그리고 사건 현장 거기까지 가서 숲속에 있다가 그 위로 올라가는 소동양 검사를 만나갖고 이야기를 했다. 결국 이게 이 사건에 사실 모든 정보가 남겨져 있는 이야기인데 이때 당신이 거기 가서 뭐 했냐. 처음에 그냥 보고만 왔다고 또 끝까지 옮겼는데 1시간 반을 싸우니까 당신네들 갈 때마다 기록하는 게 당신네들 임무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사실은 가서 돌아와 새벽 3시경 보안부대장이 진종채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연극 텔레타이프로 이 사건의 내용을 적어서 문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기 보시죠. 2017년도 10월 제가 당시 국방부 적폐청산이 간사위원 하면서 당신네들 이런 장 선생님 기록도 공개 안 하면서 무슨 기무사 개혁한다고 하냐 하니까 당시 이석호 사령관이 저를 데리고 기무사 사령 문서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확인했어요. 확인 결과 영문 텔레타이프 이 기록을 없앴습니다. 없앤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장 선생님과 관련한 한 장의 문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컴퓨터 텔레타이프 이 컴퓨터 좀 쳐도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했더니 그러시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백기환 선생님 이름을 썼습니다. 그 치니까 쭉 뜨는 거예요. 백기환 선생님은 장 선생님의 동지이긴 하나 그 후배였죠. 예, 주범도 긴급조치 1호로 구속된 100만 2천원 선언도 주범은 장준하 선생이었지 백기환 선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백기환 선생 기록은 쭉 뜨는데 장준하 선생 기록은 단 한 장도 없는 거예요. 이걸 비롯해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없앤 겁니다. 의도적으로 없앤 겁니다. 이게 확인된 팩트예요. 그리고 나서 장준하 선생님 사망하고 난 바로 다음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8월 18일 장준하 선생님 사망하고 바로 다음날 당시 진종채 보안사령관이 박정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후 4시 40분부터 5시 반까지 47분간 이게 대통령 의전일지입니다. 이걸 제가 입수해서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종채 보안사령관과 서재에서 이례적으로 업무실도 아니고 서재에서 47분간 이때 앞뒤로 진종채는 이 박정희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습니다. 왜 장준하 선생님이 사망한 다음날 47분간 단둘이서 서재에서 독대해서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이때 대통령한테 가져간 문서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장 선생님은 파살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 2기 진화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걸 밝히기 위해서 우리 장호건 회장님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김혜영 당시 의원과 이 법안 발의하면서 원래 진실화해위원회의 법안 명칭은요 장준하 특별법이었습니다. 2015년도 8월에 17일날 제가 국회에서 김혜영 의원과 제가 우리 장호건 회장님과 같이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것이 이름이 바뀌어 진실화해위원회 법으로 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출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얘기 단 한 번도 아무것도 저만 하지 않고 조사 안 했습니다. 그래놓고 2기가 출범했어요. 2기는 현재 어떻게 했냐? 조사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래놓고서는 장 선생님이 지금도 의문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지시를 밝혀야죠. 사인지시 반드시 맡겨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정치하는 사람, 교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진화위원장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진상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 의혹과 의제가 되는데 양쪽에서 불편해서 예산 문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과 핍박을 당할 수 있으니까 복잡한 사건, 어려운 사건, 법적 사건 하지 말자. 그러면 그 일 자체를 맡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에 3기 진화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3기 진화위에서는 정말 현장에서 정말 의지와 뜻을 갖고 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진화위원장을 맡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2003년 12월 19일 날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장준하 선생님 사건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그래야 또 죽이자.